한국은 어떻게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을까? 유엔도 논란 이후 뉴욕의 한겨울, 눈보라가 몰아치는 날. 유엔 경제사회개발국 연구소에서 근무하는 젊은 연구관 다니엘 로웰은 분주한 발걸음으로 회의실을 향했다. 오늘은 전 세계에서 모인 원로학자들과 각국 대표단이 함께하는 특별 세미나가 열리는 날이었다. 주제는 개도국 발전 모델의 재평가. 그는 단순히 자료 정리나 통역을 맡는 보조연구원에 불과했지만 오늘 회의는 그의 인생을 뒤흔들 중요한 계기가 될 터였다. 회의가 시작되자 한 원로학자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백발의 노학자였으며 평생을 국제 원조 정책에 몸담아온 권위자였다. 그런데 그가 던진 첫 마디는 모두를 놀라게 했다. 한국의 기적은 통계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인간 정신, 국민적 의지가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순간 회의장은 술렁였다. 다른 전문가들이 곧바로 반박했다. 한국은 미국의 대규모 원조 덕분에 살아남은 겁니다. 새마을 운동이니 뭐니 사실상 외부 자본이 있었으니 가능한 일이었죠. 모두가 그 발언을 감상적인 주장으로 치부했다. 하지만 다니엘은 묘한 울림을 느꼈다. 노학자의 눈빛이 단순한 이상주의자의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회의가 끝난 뒤에도 그 말은 그의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한국의 기적은 통계로 설명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말이지? 며칠 뒤 다니엘은 상사인 리처드 콜먼 국장에게 보고를 올렸다. 한국 사례를 좀 더 심층적으로 조사해보고 싶습니다. 그러자 리처드는 냉소적인 웃음을 지었다. 로웰, 한국 이야기는 이미 다 나온 결론이야. 미국이 원조했고 일본이 기술을 줬고 한국은 그걸 잘 활용했을 뿐이지. 너는 쓸데없는 시간 낭비를 하고 싶나? 다니엘은 물러서지 않았다. 하지만 기존 보고서에는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직접 확인하고 싶습니다. 리처드는 잠시 눈을 좁히더니 어깨를 으쓱했다. 좋아, 해보든지. 하지만 헛수고일 거야. 그날 밤 다니엘은 혼자 연구실에 남아 한국 관련 기록을 파고들었다. 오래된 흑백 사진 속에는 산이 황폐의 벌거숭이가 된 풍경, 흙먼지 속에서 맨손으로 돌을 나르는 주민들, 그리고 서로 웃으며 밥을 나누는 사람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는 눈을 떼지 못했다. 특히 1970년대 새마을 운동에 관한 기록은 충격적이었다. 정부 주도의 지시라기보다 마을 사람들이 스스로 모여 지붕을 고치고 길을 닦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었다. 다니엘은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건 단순한 경제 정책이 아니잖아. 사람들이 스스로 움직였어. 그는 또 다른 자료에서 치산 녹화 사업을 확인했다. 불과 수십 년 전만 해도 산이 민둥산이었는데 마을 주민들과 학생들이 함께 나무를 심어 지금의 숲을 만들었다는 사실에 그는 감탄했다. 숲 하나도 그냥 생겨난 게 아니었군. 이건 국민 모두의 손으로 만들어낸 기적이야. 하지만 그의 연구는 곧 저항에 부딪혔다. 리처드 국장은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다. 로웰, 보고서에 감상적인 요소는 필요 없어. 우리는 수치와 그래프로만 설명해야 해. 한국은 단지 운이 좋았던 거다. 원조가 있었으니까. 다니엘은 침묵했지만 마음속에서 반항심이 피어올랐다. 정말 그럴까? 내가 본 기록은 단순한 운이나 원조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 거기엔 사람들의 땀과 의지가 있었어. 그는 점점 확신을 가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음속에 다짐했다. 나는 진실을 찾을 거야. 아무리 반대해도 한국의 기적 뒤에 숨겨진 힘을 밝혀내고 말겠다. 이렇게 다니엘의 여정은 시작되었다. 그는 아직 알지 못했다. 이 길이 단순한 연구를 넘어 그의 인생 전체를 바꾸는 거대한 반전의 여정이 될 것이라는 것을. 다니엘은 그날 이후 매일같이 한국 관련 문헌을 찾아 헤맸다. 유엔 도서관의 먼지 쌓인 자료실, 잊혀진 아카이브 속 보고서, 심지어 은퇴한 현장 직원들의 구술 기록까지 하나하나 들여다봤다. 처음엔 단순한 호기심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는 점점 설명할 수 없는 끌림을 느꼈다. 자료 속에서 마주한 사람들의 표정이, 그들의 목소리가 단순한 통계표의 숫자보다 더 강렬하게 그를 사로잡았기 때문이다. 그가 먼저 주목한 것은
19만 6,070년대의 시멘트 공장 건립 프로젝트였다. 당시 유엔과 세계은행은 한국의 건축 자재를 지원하며 공장을 세워주면 산업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문제는 자본도, 기술도, 경험도 부족했다는 것이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이 사업이 실패로 끝날 것이라 단정했다. 그런데 기록 속 사진은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반팔 러닝셔츠 차림의 노동자들이 맨손으로 돌을 나르고 밤새 기계를 지키며 불빛 아래서 땀을 흘리고 있었다. 어떤 구술 자료에는 이런 대목이 있었다. 우린 영어도 기술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기계를 세워두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밤새 설명서를 번역하고 직접 부품을 분해하며 배웠습니다. 누구도 우리를 가르쳐주지 않았지만 스스로 길을 찾아야 했습니다. 다니엘은 눈을 크게 떴다. 이건 단순히 원조의 성과가 아니야. 그들은 외부가 주지 않은 지식을 스스로 만들어낸 거야. 이어 그는 치산 녹화 사업에 관한 기록을 읽었다. 한국전쟁 직후 황폐해진 산은 민둥산으로 변했고 비가 오면 흙이 쓸려 농지가 무너졌다. 국제 전문가들은 이 문제를 수십 년은 걸릴 난제라 평가했다. 그러나 자료에 기록된 것은 놀라운 사실이었다. 마을 아이들부터 노인들까지 모두가 나무를 심으러 산에 올라갔다. 하루에 수십만 그루의 묘목이 심어졌고 수년 만에 초록빛 숲이 되살아났다. 어떤 마을 교사는 이렇게 회상했다. 아이들이 손에 흙을 묻히며 나무를 심는 걸 보았습니다. 그때 저는 이 나라가 반드시 살아날 거라고 믿었어요. 다니엘은 사진 속 초록빛으로 다시 태어난 산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숲 하나조차 국민이 함께 심어낸 기적이라면 한국의 발전 전체가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겠군. 다니엘은 점점 더 자료에 몰입했다. 그리고 결국 새마을 운동이라는 이름에 도달했다. 처음엔 단순한 국가 정책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세세한 현장 기록을 읽으며 그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가난한 시골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모여 마을 회관을 짓고 흙길을 돌길로 바꾸고 지붕을 새로 얻는 모습, 함께 잘 살아보자는 구호에 마을 사람들이 스스로 나서 집집마다 변화를 만들었다는 사실은 그에게 충격이었다. 구술 기록 속 한 농민의 목소리가 귓가를 울렸다. 우린 가난했지만 남의 도움만 기다릴 수 없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힘을 모으면 뭐든 할 수 있다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다니엘은 노트를 덮으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건 분명히 단순한 원조의 결과가 아니야. 사람들이 스스로 주인이 된 순간 기적이 시작된 거야. 그는 점점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동시에 불안도 커졌다. 상사 리처드의 냉소가 떠올랐기 때문이다. 네가 뭘 보았든 국제사회는 숫자로만 움직인다. 감동적인 이야기 따윈 보고서에 필요 없어. 하지만 다니엘은 더 이상 예전처럼 물러설 수 없었다. 한국 자료 속에서 만난 수많은 얼굴들이 그를 붙잡았기 때문이다. 땀으로 범벅된 노동자의 미소, 나무를 심던 아이들의 웃음, 새마을 운동에서 돌을 나르던 농민의 굳은 손. 그는 자신에게 말했다. 이건 단순한 경제 보고서가 아니다. 인간 정신의 기록이다. 내가 이걸 밝히지 않으면 한국의 기적은 영영 왜곡될 거야. 결국 다니엘은 결단을 내렸다. 한국으로 직접 가보기로 한 것이다. 자료만으로는 다 전해지지 않는 진실이 있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그가 비행기에 몸을 싣던 날, 창밖으로 펼쳐진 하늘은 눈부시게 푸르렀다. 그의 마음도 묘하게 설렘과 긴장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알았다. 이 여정이 단순한 연구 과제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바꾸게 될 운명의 시작임을. 비행기는 서울 인천국제공항 활주로에 부드럽게 착륙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활주로 불빛은 다니엘의 가슴을 두근거리게 했다. 그에게 한국은 단순한 연구 대상이 아니라 이제는 꼭 확인해야 할 진실의 현장이었다. 공항 로비에 들어선 순간 그는 또다시 놀랐다.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사람들, 서로 양보하며 줄을 서는 시민들, 어디에서도 느낄 수 없는 차분한 공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여기가 전쟁 폐허에서 시작했다는 그 나라란 말인가?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며칠 후 다니엘은 강원도의 작은 산골 마을을 찾았다. 그곳은
과거 새마을 운동이 활발히 진행되었던 곳이었다. 오래된 회관 벽에는 아직도 잘 살아보세라는 구호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그는 회관 앞 평상에 앉아있던 노인에게 다가갔다. 혹시 이 마을의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실 수 있습니까? 노인은 깊은 주름이 파인 얼굴로 다니엘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우린 가난했지요. 비가 오면 집이 무너지고 흙길은 진창이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모두가 삽을 들고 나섰습니다. 정부에서 시작은 했지만 결국 길을 닫고 지붕을 얹은 건 우리 손이었어요. 노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단단했다. 다니엘은 메모를 하다가 문득 펜을 멈추었다. 그는 숫자가 아닌 사람의 마음이 한국을 바꾼 동력임을 확신했다. 다음 행선지는 경기도의 한 숲이었다. 치산 녹화 사업이 진행된 곳으로 지금은 울창한 숲으로 뒤덮여 있었다. 산길을 걷던 그는 숲 해설사에게서 또 다른 이야기를 들었다. 당시 아이들도 나무를 심었어요. 손에 물집이 잡히고 흙투성이가 되어도 웃으면서 묘목을 심었지요. 그렇게 자란 숲이 지금 우리를 지켜주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초록빛 나무들이 하늘을 가릴 만큼 우거져 있었다. 그 순간 그는 알았다. 숲이 단순한 나무가 아니라 이 나라 사람들의 의지와 꿈이구나. 그러나 한국에서 얻은 감동적인 체험이 늘 그에게 자유를 주지는 않았다. 어느 날 본부의 상사 리처드에게서 급한 연락이 왔다. 다니엘, 너 보고서 초안을 본부에서 확인했어. 그런데 문제는 네가 너무 한국을 미화하고 있다는 거야. 우리는 원조 효과를 강조해야지 국민 감성 따위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 리처드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내 임무는 동화 작가가 되는 게 아니야. 국제사회는 감동이 아니라 증거를 원해. 다니엘은 잠시 침묵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미 답이 정해져 있었다. 리처드, 증거는 이미 이곳에 있습니다. 내가 본 사람들, 그들의 손과 눈빛이 바로 증거예요. 리처드는 비웃듯 말했다. 그건 국제사회가 인정할 증거가 아니야. 만약 네가 보고서에 이런 내용을 고집한다면 내 커리어는 끝장이야. 압박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다. 본부에서는 다니엘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 통계를 수정하라고 요구했다. 그들은 한국 발전을 외부 원조의 성공 사례로만 규정하려 했다. 그러나 다니엘의 눈앞에 아른거린 것은 여전히 삽을 든 농민과 흙 묻은 아이들이었다. 그는 갈등에 휩싸였다. 연구자로서의 커리어를 지킬 것인가, 아니면 현장에서 본 진실을 세상에 알릴 것인가. 결정적인 순간은 뜻밖의 자리에서 찾아왔다. 서울의 한 작은 도서관에서 열린 강연에서였다. 그는 우연히 한국의 젊은 대학생들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 한 학생이 이렇게 말했다. 우리 부모님 세대는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하지만 그 고생 덕분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단순히 도움받은 나라가 아니라 스스로 일어선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다니엘은 그 말을 듣고 전율을 느꼈다. 그래, 이게 바로 내가 세상에 알리고 싶은 진실이야. 그날 밤, 그는 홀로 숙소 창가에 앉아 깊은 고민에 빠졌다. 어둠 속에서 반짝이는 서울의 불빛이 마치 수많은 사람들의 땀과 눈물을 기억하라고 말하는 듯했다. 그리고 그는 결심했다. 내가 잃을 것이 있더라도 진실을 기록하겠다. 이것은 단지 한국의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 정신의 힘을 증명하는 기록이다. 유엔 본부 대회의장은 언제나처럼 무겁고 냉정한 분위기였다. 각국 대표들이 모여 앉아 두꺼운 자료집을 넘기며 계산기를 두드리듯 통계와 수치를 논하고 있었다. 그 자리에서 다니엘 로엘에게 발언 기회가 주어졌다. 그는 단상으로 올라서며 잠시 눈을 감았다. 한국에서 마주했던 사람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삽을 들고 길을 닦던 농민, 손에 물집이 잡히도록 나무를 심던 아이들, 그리고 부모님의 고생을 자랑스럽게 말하던 대학생의 눈빛까지. 그는 단호히 마이크를 잡았다. 존경하는 대표 여러분, 오늘 저는 한국의 발전을 단순히 원조와 통계로 설명하는 기존 보고서에 동의할 수 없음을 밝힙니다. 순간 회의장은 술렁였다. 리처드와 본부의 다른 고위 인사들은 불만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그러나 다니엘은 멈추지 않았다.
제가 한국에서 직접 보고 느낀 것은 원조가 아닌 사람들의 힘이었습니다. 비가 오면 무너지는 집을 다시 세운 것은 정부가 아니라 주민들이었습니다. 메마른 산에 나무를 심고 숲을 만든 것은 외국의 지원금이 아니라 아이들의 손이었습니다. 한국의 기적은 돈과 정책이 아니라 국민 개개인의 의지와 공동체 정신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일부 대표들은 비웃듯 고개를 저었다. 그건 감상일 뿐이야. 라는 작은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그러나 다니엘은 굴하지 않았다. 그는 준비해온 사진과 영상 자료를 화면에 띄웠다. 낡은 흑백 사진 속에서 사람들은 땀에 젖은 얼굴로 함께 길을 닦고 있었다. 또 다른 화면에는 초라한 마을 회관에 모여 앉아 회의를 하는 주민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다니엘의 목소리는 점점 더 힘을 얻었다. 이것이 바로 증거입니다. 통계 수치로는 담을 수 없는, 그러나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한국은 원조를 소비하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씨앗 삼아 자신들의 의지로 숲을 만들고 길을 냈습니다. 이 힘이야말로 우리가 진정 연구해야 할 가치입니다. 발표가 끝나자 회의장은 잠시 정적에 휩싸였다. 리처드는 차가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지만 다른 몇몇 대표들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다. 특히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에서 온 개발도상국 대표들은 깊이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다. 케냐 대표가 손을 들어 발언을 요청했다. 우리는 늘 원조만 바랐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니엘 박사의 발표를 들으며 깨달았습니다. 진정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일이라는 것을요. 한국은 그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말에 다른 나라 대표들도 동조했다. 우리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숫자가 아닌 사람의 힘을 믿어야 한다. 회의장은 처음과는 전혀 다른 공기로 가득 찼다. 발표가 끝난 뒤 회의장을 나서는 다니엘의 발걸음은 가볍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커리어가 위태로울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이 전한 진실이 누군가의 마음을 울렸음을 확신했다. 그때 한국 대표단의 한 노신사가 그에게 다가왔다. 백발이 성성한 그는 두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당신이 오늘 해준 말, 우리 국민들이 가장 듣고 싶었던 진실이었습니다. 한국은 스스로 일어섰다는 자부심으로 여기까지 온 나라입니다. 당신이 그것을 세상에 알렸으니 우리는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다니엘의 눈가가 붉어졌다. 그는 겨우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며칠 뒤 본부는 여전히 다니엘의 보고서에 불만을 품었지만 이미 세계 언론은 그의 발표를 크게 다루기 시작했다. 숫자가 아닌 사람의 힘, 한국 기적의 진짜 주인공은 국민, 유엔 연구관의 충격. 고백 같은 기사들이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개발도상국의 시민단체와 청년들은 그 기사를 읽고 한국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그들은 말한다. 우리는 더 이상 외부 원조만 기다리지 않겠다. 우리도 할 수 있다. 다니엘은 마지막으로 한국을 다시 찾았다. 이번에는 연구자가 아니라 배움의 제자로서였다. 그는 서울의 작은 복지관에서 만난 아이들과 함께 나무를 심으며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만든 숲을 지키는 건 이제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진정한 희망이 무엇인지 다시 배웠습니다. 아이들은 해맑게 웃으며 손에 묻은 흙을 자랑스레 보여주었다. 다니엘은 그 웃음을 보며 확신했다. 한국의 기적은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그날 밤 그는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하지만 숫자가 담지 못하는 진실이 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의 마음이다. 한국은 그 마음으로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었다. 그리고 나는 오늘 그 진실의 증인이 되었다.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반짝였다. 다니엘의 가슴 속에는 두려움 대신 벅찬 감동이 가득 차 있었다. 이제 그는 알았다. 진정한 기적은 정책도 원조도 아닌 사람 그 자체라는 것을.